네, 2024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한 캐나다 엔솔로지 프로젝트 다양성의 반짝임 작가와의 만남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은 공존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인간과 자연, 기술과 공동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공존의 가치를 탐구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은 20회 와우북 페스티벌의 특별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바로 한 캐나다 단편집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 캐나다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교류진흥원의 2024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작가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주제로 쓴 소설이 수록된 단편집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해 작가들과 함께 소설과 우리 사회를 둘러싼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들과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제 옆에 이렇게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시작부터 이렇게 높은 텐션을 보여주셨던 김트리 작가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간단하게 제가 소개 먼저 할게요. 김트리 작가님은 1968년 베트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0살 때 가족과 함께 보트피플로 베트남을 떠나 난민 신분으로 지내다 1979년 말에 캐나다에 정착하셨습니다.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번역학,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통역사, 변호사 일을 하셨고요. 이후에 루트남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음식을 소개하는 요리 연구가로도 활동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소설 루는 출간하자마자 퀘벡과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캐나다와 프랑스의 문학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 비 등을 출간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폭을 넓혀가는 그런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8년에는 대한 노벨문학상인 뉴 아카데미 문학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이력도 있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이력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관객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이번 프로젝트 같이 참여한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that I'm in pink because I'm the oldest of the panel. And so I have to be colorful so you don't pay too much attention to my face. It's really an honor to be part of the anthology and to be part actually to this initiative to have two countries meeting or sitting down or exchanging together and to be with my Canadian authors really very celebrated in Canada, and for me to discover the Korean writers, and I am so excited. Only after 3 days here, that I want to start a publishing company for just Korean writers. 너무 오신 지 3일 됐는데 벌써 이제 출판사를 너무 큰 꿈인데 실현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Into French. Yeah. 그렇습니다. Into French because we know too little about Korean writers, I find, and the culture here is so rich that even after only 3 days, I feel so nourished by your history, by your craftsmanship, that I say, why Quebec we don't have access to this richness, and so yeah, I think we have to bring you to Quebec. 네, 이어서 조던 스콧 작가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조던 스콧 작가님은 말을 더듬는다는 것에 대한 시적 탐구가 풍성하게 담긴 작품집 바보를 비롯해서 많은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캐나다 시 문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캐나다 라티노 문학 신탁상을 받았고, 어린이 책으로는 한국 팬들도 굉장히 많은 책이죠.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할머니의 뜰에서가 있습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보스턴 글로브 홈북상을 수상했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퍼블리셔스 위클리를 비롯한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일간지와 서평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적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난 와우북 때도 뵀었고 네, 오늘 두 번째 뵙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친밀한 느낌도 드는데 작가님도 와우북 페스티벌에 대한 좀 친근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Yeah, thank you so much. It's wonderful to see you again as well.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This is my second time in Seoul, which I never thought in my life would happen, and I'm here. I feel like it's my second literary home, which is a wonderful feeling for me. And this anthology, I've always actually been influenced by Korean poetry and poets through my education in Canada. So it was wonderful to come here and meet more Korean writers and to sort of share conversations and our work together in this anthology. So thank you for having me again. 네, 이제 이어서 김멜라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은 2014년에 홍의로 자음과 모음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적어도 2번, 제 꿈 꾸세요가 있고요. 장편 소설 없는 층의 하이센스, 환희의 책이 있습니다. 젊은 작가상, 문지문학상, 이호석 문학상 등 젊은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많은 상들을 수상하면서 위트 있고 재치 있는 상상력, 섬세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독자들에게 어떤 소설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으로 전달이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멜라입니다. 네,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토요일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책을 같이 작업하신 작가님들과 같이 있었는데 물론 박혜진 선생님의 해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바로 저도 어제 그제 이렇게 책을 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작가로서 독자로서 굉장히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서게 된 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윤고은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 벌써 데뷔하신 지 20년이 넘어 2003년 갑자기 2003년 단편소설 피어싱으로 대산대학 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표작으로 여러 작품들 꼽을 수 있겠지만 밤의 여행자들이 대거상 번역 추리 소설상을 받으면서 영미권에도 작가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문학상, 이호석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그 상상력으로 가득한 동시에 사회 현실의 왜곡된 부분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작품들로 윤고은식 소설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관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윤고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며칠 전에 마주한 소식 때문에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찬란한 시절의 한 지점을 이렇게 또 함께 만나서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엔솔로지 작업하면서 여기 지금 계신 작가님들, 김토희 작가님, 조던스코 작가님, 김멜라 작가님의 작품들을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박혜진 작가님의 이 평론까지, 해설까지 결합돼서 참 아름다운, 결과물도 좋지만 과정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작업이어서 이 책으로 인한 북토크로 이렇게 또 자리하신 분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많이 즐기시고 풍성한 기분으로 우리 벌써 이별을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돌아가는 시간까지 잘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면서도 너무 이제 기쁘고 좀 뭉클함이 있고 또 완성된 책을 봤을 때도 역시 보람을 느끼고 그런 좀 드문 책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작가님 개별
인터뷰를 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투희 작가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작가님의 이력이 너무 독특해서요.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소개문만 봐도 뭐 요리, 법, 통역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설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작가님은 왜 소설 쓰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You know, I've changed careers many times because I was not good at any of it. And that's why I changed from one to the other. For example, the restaurant, I was losing money every day for 5 years. As a lawyer, I don't think I was so good at it. So I quit after 5 years. And writing came very accidentally. I finished working at the restaurant very late, at 2 in the morning, very often. So when I drive home, I fell asleep at red lights. You know, when you wait for the red lights, I fell asleep. And when you fall asleep, your foot would get lighter on the brake, and the car would continue and bump into the car in front of you, right? So I had a few accidents like this. And so one of the way to stay awake was to start making notes. And at first they were just to-do lists, you know, what I had to do the next day. And I ran out of things to do. So I started making lists of things I knew, like plants, herbs, spices, cities, you know. And then I ran out of ideas. And that's where I started writing without knowing that I was writing. This being said, I have always loved words. When, you know, I grew up in Vietnam from 1968 to 1978 during wartime and during chaos time, you know, because after the war in 75, it was very difficult, the transition from a country divided into two to become one country. And so during my first 10 years, I did not have the right to emotions or sensations. And when the communists arrived, we were no longer allowed to read. So words are so rare, were so rare, you know. And when I arrived in Canada, in Quebec, everything was possible. People just keep on asking you, you know, what are you, how are you happy? What do you like? Do you prefer apples to oranges? You know, it doesn't stop. And so words became like a party. And I didn't understand. So I had to learn one word at a time, even though there was so much like water coming down and you have only one glass to take that water, right? So I just love the words. And so writing is about sharing, first and foremost for me, the beauty of words. You know, like the word melancholia in French is mélancolie. The musicality, before you understand the word, it is already beautiful, right? And I've been trying to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 and I find the sound so beautiful. Before I could say it, I was already falling in love with, because humans, we have this capacity to feel just by looking at a word, by reading at a word, right? And so to me, writing is to share this ability that humans have to tell a story, to share an emotions just through sounds. It's incredible. And so that's how writing is to me. And that's why I want to share as much as possible the beauty of all of us, you know, as humans, to create languages, you know, to bring so much to each other just through languages. 네, 그 스티븐 핑커가 쓴 책 글쓰기의 감각을 보면 우리가 그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다. 좋은 글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적 차원의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68년도에서 78년도 그 10년 10살까지의 그 시간 동안 나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거의 그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표백된 그런 시간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설에도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7살에서 10살을 지나고 있는 그 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문장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갖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있고 7살에서 10살 사이 나는 슬픔도 분노도 실망도 배우지 못했다. 즐거움도 놀이도 아름다움도 라는 문장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감각을 철저하게 차단당했던 그 시절에 대한 묘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다양성과 포용이 결여됐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다양성과 포용으로 둘러싸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거꾸로 상상해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조금 뭐 넓은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I give you one image. Yes, you know the goldfish. In English, we call it a goldfish, but in French, we call it a redfish. Yeah, we see it red, poisson rouge, and in Vietnamese, we call it Chinese fish. And I wonder why the Vietnamese don't see color. You know, that we call it we go for the origin of the fish to describe the fish. And I thought maybe because we're all, you know, we never describe a person with the color of their hair or the color of their eyes, because most of us are just dark brown or dark brown. So you cannot say, oh yes, my boyfriend is dark brown. Nobody would know who that person is, right? And so maybe that's why we don't have this habits to go for color. And the French and English, I couldn't understand why. One sees red and the other one sees gold. And so I went to an animal shop and I look at the fish and I see that, you know, if you look at the fish from the head to the tail, that side of the scale is red. If you look at the fish from the tail to the head, the other side is gold, right? And so if you have the three cultures sitting around the table talking about the fish, we already understand the fish better. So this is the diversity of point of view, right? Yeah, from different angles. And because we have different angles, we understand the fish better. We can draw the fish with more details. And I think if we have a problem in the middle of the table and we listen to each person coming from different backgrounds, we will find not 3 solutions, but maybe 9 solutions, because we will share and multiply our ideas. And so if we don't have diversity, I think we'll be missing out and we'll see the fish only red or only gold or only Chinese. And so I'm very lucky to live in Canada, where we have diversity, where we do hear the voices of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so yeah, and just to go back about emotions, you know, during between 75 and 78 in Vietnam, where where my family and we lived under the communists. When I said that we were not allowed to have any emotions or sensations, because every week, even though I was a child, I had to stand up in my class and denounce someone having read a book or having listened to music, because we were no longer allowed to do that. And when you were 7 or 10, the only people you denounce were your family, right? And so inside the family, we had to stop talking so that you don't let the weight of information on the other person. So because if I knew, I have to lie.
and it's very heavy, right? So no more emotions, no more sensations, no more talking, and so it's basically empty, right? So I learned all the emotions in French in Quebec, and of course diversity as well, because growing in a country without the freedom to think, you don't have diversity. You only have one truth, and it's the truth given by the government, right? And it's the scariest thing, that to think that everybody is the same, and to make the country basically smaller and smaller because you only see from one angle. 다양성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골드피쉬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해결책이 많아진다는 것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제 삶의 다양성과 포용력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았고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이 굉장히 아주 많이 통제되고 결핍됐던 시기로부터는 이제 좀 멀어졌는데요. 네, 자유로운 언어도 찾고, 네, 기호와 이제 내 감각을 분출할 수 있게 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포용력이 넓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개인적인 삶에서 보자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 같기는 하나,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You know, and now I will be political a little bit. In Quebec right now, and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I find we want to be less diverse. We want to close our doors, and because our political leaders tell us that we should be fearful of anything that is different from us, and also the speech now is to say that we don't have enough space for more people from outside, you know, from other countries coming into our country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 analogy I would say is that, you know, the grocery store before, if you go to the store, it's full, you know, it's always full. And if you look at it, it's like, we don't have any more space for something new. But grocery store is not politics. Grocery store is about reflecting what population is eating or needing, right? So they will make space for new ingredients or new products coming in. And you know, in Canada, well, in Montreal anyway, now, or anywhere in Quebec, I cannot talk for the rest of Canada, but I think it's the same. You would have so many flavors for hummus, right? 15 years ago, no hummus. You know hummus, right? The dip for the vegetables, and before that, you only have sour cream, or you have only yogurt or mayonnaise or whatever. And all of a sudden, how come we have space for hummus? And how come we have space for all the ingredients to make sushi now? Anywhere in Quebec, you can find that, even in the smallest town. And so I think the argument to say that, we don't have any more space, we should, you know, deport. And now we use this word to talk about that, to say, we have to how do you say that, to turn it into immigration minus 10. And I said, what does that mean? And they say that, we have to cut 10% because we don't have enough space anymore. And I just want politicians to go to a grocery store and learn from them how to make more space for new products, because we always have enough space if we learn to live together. 네.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김멜라 작가님께 네,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은 원래는 각각 질문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참여해 주셨던 다른 작가분들께 궁금한 게 있는지 질문 하나씩 해주세요.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부탁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막 촉박할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한 분씩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김멜라 작가님 소설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뭐 많은 것들, 나와 다른 존재를 포용을 할 수 있지만 사랑 자체가 경직이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가능한 일들도 같이 경직되거나 왜곡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소설이 약간 사랑을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는 소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테마가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딱 접했을 때, 이 소설을 써야겠다고 제 생각을 하고 그 구상을 해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과정은 이 소설이 그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그 단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첫사랑의 풋풋함이 담겨 있는데 이걸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의 애인한테 어떤 걸 쓰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좀 설레는 걸 한번 써봐라. 로맨스를. 너무 이렇게 어둡고 힘든 거 말고 좀 밝게 사랑이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피어나는 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사랑을 시작하는 그 대학생 20살 청년들의 그런 상황을 쓰게 되었고 그 소설적 배경이 대학교 안에 억지로 체프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실제로 그러했거든요. 기독교 학교라 또 한국에는 그 고등학교, 중학교가 미션 스쿨은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아직도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 때 제가 체프를 3학기 정도 들었는데 옆자리에는 항상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같은 학과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채플의 기억이 좀 남달랐거든요. 여기서 누구랑 썸을 타서 연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랑을 시작하는 이 인물과 그 사랑을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고려하다가 네,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소설 내용을 조금 더 너무 그 재밌는 설정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마스 이름이라고 해도 될까? 이렇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이 사람들 배꼽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책이 한편의 동화책으로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아름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주인공이 어쨌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의들을 조금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사랑은 뭘까라는 질문을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 위에 첫발 디디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사실 또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뭔가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이미지들에 좀 영감을 받은 그 참고 문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요. 그 배꼽에서 빛이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주인공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화자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배꼽 빛이 다 다른 거죠. 누구는 막 아버지는 수영장 물 같고 옆집 아저씨는 무슨 딸기빛 같고 막 그런 거를 얘가 어릴 때부터 그걸 봐요. 그러다가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고 이러다가 자기만 그걸 보니까 혼자 소외되고 비밀로 하고 그렇게 좀 고립이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던 책이 반딧불이 책이었어요. 한국에 나온 그 반딧불이 연구서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다채롭고 신기했어요. 엄청난 저한테는 기쁨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새나 곤충이나 나무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무도 이 뿌리로 다 서로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새의 감각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외선 시각으로 엄청난 다채로운 세상을 보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공부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세상일까? 이 크리스마스가 보는 세상은 그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어린 아이가 자기 눈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막 성탄절 불빛들 찬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를 그 시기라고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크리스마스라고 지어서 자연 책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반딧불 반짝반짝하는 거랑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그 트리가 반짝거리는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것들이 다 연상이 돼서 역시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림으로 같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언어만으로 활자만으로 상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그러니까 풍성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을 보면 어쨌든 도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소설 읽을 때, 이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겪어갈까, 그런 걸 중심에 두고 좀 읽게 되는 그 경향이 저는 있는데, 이 소설 안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처음에 작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보는 걸 숨기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걸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신이 보는 걸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혹은 그걸 감춰야 될 약점이라든지 비밀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의지의 무엇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 소설 안에서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변화를 가지면서 좀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지 그리고 이제 역시 그게 사랑을 직접 하게 되는 거기서 나오는 힘인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그 사회자님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이 크리스마스가 늘 관찰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식상하고 지루해해요. 맨날 이 배꼽빛이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맨날 똑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지루해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 빛이 아름다운 건 아니라서 그 폭력적인 빛을 그 화자만 보고서 굉장히 또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막아서다가 자기가 스스로 사랑에 빠지자 그 빛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약이라는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지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보이는지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 크리스마스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세상을 본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을 우리가 원해서 가진 것은 사실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주어진 조건이고 그 조건이 서로 각각 다른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억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족쇄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가 이 몸이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그것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자기가 보는 것은 주어진 것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상에 그 의미를 자기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맞아요.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찾을 때 삶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일들을 겪기 전에는 뭐랄까요? 그냥 관찰자 시선에서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막상 이 소설 안에서는 그게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여러 다른 것들로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 다른 단어들을 넣어봤을
봤을 때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고 참여자가 되면 이게 함부로 정의를 내리거나 규정화한다는 게 그 자체로 얼마나 폭력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소설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훨씬 더 좀 그 감각적으로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나누면 독자분들, 오늘 관객분들은 소설이 되게 궁금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끝나고 저희가 사인회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책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구매도 하셔서 꼭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그 조던 스콧 작가님과 얘기를 이어가 보겠는데요. 작가님이 쓴 작품은 보라색 뗏목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형식의 산문이고요. 약간 편지 형식을 띠고 있어요. 편지 형식을 띤 아버지의 고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이제 아들과 맺고 있는 유대 자체가 삶에서 굉장히 큰 기쁨인 주인공이 나오고요. 이 주인공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건 아들이 성장하면서 그 유대 관계가 점점 좀 서먹해지고 이제 멀어진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 반응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 고통스러우면서 또 아름다운 장면들로 좀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주인공이 말을 더듬는데 그 말을 더듬는 나의 특성이 이제 아들에게 좀 이제 곤혹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그것을 좀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그 상황 앞에서 이제 주인공이 느끼는 반응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소설 안에서의 내용을 조금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맞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타인에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경험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은 고통을 받게 되죠. 작가님은 이 소설에서 그린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 좀 극복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지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that question. So I think I've been writing about stuttering for a very long time. It started as a way for me to not to speak, to be able to write as sort of compensation for the way that I talk. And I thought for this anthology, I thought that I kind of played this game with myself, and I thought, I think this may be the last poem that I write about stuttering. And I started to think about what haven't I said or talked about stuttering at this point in my life, and what I haven't talked about is when I was a child, my mother, she was really wonderful in terms of guiding me through the forest, and because where we live is really there's lots of forest and mountains, and she would always do this really beautiful thing where she would stop and she would point at something, whether it was a leaf or a slug or light on, like bark or moss. And she would say, look at that. Oh, isn't that beautiful? Not explaining it to me, but showing it to me as a thing, as a beautiful object. And when I was when I first became a dad, that was some of the more magical experiences for me as a father, where I would hold my son on my chest, and we'd walk around through the forest, and I would show things to him, right, and point them out. And I realized while I was doing this that very similarly to Christmas, the way that I see the world
and the way that I form language and the names for things is a secret. And for me as a stutterer, everything, all the words, all the sounds for things are very painful. You see language and words as causing you a lot of difficulty. So if you see, like a river or a stream or a slug or bark, you anticipate how that will create a kind of pain and violence in your mouth. And when I was just showing my son all of these things, I realized that I was forming his world, his linguistic world, his world of naming and language. And I did not want that to be stuttered for him. I did not want to teach him my secret. So that's what this story or this poem is about in this book, in this anthology, is guiding my son through the world, in this case a very kind of natural landscape, and showing him things, but also trying very hard to keep this secret that I have, not wanting him to see me stutter, not wanting him to have his kind of first experience at seeing a magnificent tree. I didn't want him to first hear that as tree. And I don't know why, and I still don't know why, and I don't have an answer for that. But that's what I think that part of the beauty of writing and the exploration of these things that you have inside of you, like seeing these beams of light through people's navels. You have these things, but you don't know why, and you don't know how to reconcile it. And I thought, for me, as the last piece that I ever wrote about stuttering, it would be uncertainty and still not understanding it, and not understanding how to interact with it and how to tell my son about it.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 내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란 굉장히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그냥 단순히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내 언어를 성찰할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을 모두가 다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또 타인과 공유하고 싶고 내가 상대방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작품 안에서도 아들에게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동시에 내가 나의 비밀을 그대로 가지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갈등들이 좀 공존하는 것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고, 그게 어떤 솔직함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던 스콧 작가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에서 읽은 것은 나를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읽기는 했는데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t's a good question, and I guess I sort of have always struggled with that, because I never really see acceptance as being as sort of being a kind of mutual process. For me, it's always been about me
as someone who stutters trying to gain acceptance into a world that's fluent. And, you know, more often than not, there's not a reversal. There's not that kind of mutual understanding that someone that is fluent should also, you know, move towards you to try to accept who you are. So I think that's what I think I've always had a really complicated relationship to that word or that idea of acceptance for those reasons, because I just don't, I see it sometimes as almost a really antagonist relationship, that somehow, you know, it's me who has to put that kind of labor and sort of that almost like denying who I am to move towards, you know, a greater sort of power structure that is demanding something from me. So I guess at this point in my life, I just don't care, right? But the protagonist in the story, he really cares about the way that his son sees him. And that's what's so complicated for me as a father, is that aesthetically and maybe personally, I don't care. But when it comes to that relationship I have with my sons, I think the kind of deepness of it, and that's when I really begin to care. It kind of throws it really throws me off, because it's not what sort of poetically and aesthetically I've been, you know, practicing my whole life to not feel that way. And yet these little sort of, you know, like beings staring at your mouth stutter, they make me feel those things all over again. 그 연속된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학을 통해서 약간 감정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런 뭐 신체적 결함일 수도 있고, 어떤 결여일 수도 있고, 혹은 차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포용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학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작가님의 작품을 읽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반응들 속에서도 이제 그런 답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좀 준비해서 하고 싶었는데, 네, 문학을 통해서 어떤 내가 느낄 감정을 연습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대답이랑도 조금 더 연결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Yeah, I think for me, it's just been about those brief moments of time. So, for a brief moment of time, there is a kind of weight of understanding that you can't get in any other kind of medium, and that for me is where I see the power of literature to do all those things that you were asking about. Particularly, I find that children's literature or picture books, to me, that's sort of like a metaphor for literature in general, because it's the only genre where you are snuggling with someone while you're reading. You're touching their skin, you're holding their hands, you're cheek to cheek, you're nose to nose, you're under the cover, you're skin to skin. And that for me is such a beautiful act of reading that goes beyond just reading to a child. I think for me, for me, that's how I see literature in general. That kind of real physical intimacy that you have just for a moment, and then you fall asleep.
어떤 그 순간들에 대한 발견, 감각 이런 것이 다른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 문학만이 가능한 압도적인 지점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다른 성격의 소설이 바로 윤고은 작가님의 테니스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약간 과학기술 시대, 이 소설 안에서 8편 수록된 8편 중에서 가장 좀 현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과학기술 시대의 편리함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동화되는 사이에 이제 다양성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 중의 어떤 상위 목록에 인간적인 것, 인간성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이 소설을 통해 담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테니스 나무라는 작품을 제가 이번 소설집에 수록을 했는데요. 쓰게 된 경위를 살짝 얘기를 드리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효율적으로 이런 말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할 때도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근데 이게 저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자체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계산하고 그런 것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깔려있는, 공기처럼 깔려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 소설 테니스 나무에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자면 전혀 답이 안 나오는 비효율의 끝판왕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달리다가 41km까지 달린 사람이 이미 지나쳐온 40km 급수대에서 봤던 얼굴 하나 때문에 1km를 약간 참고 달렸지만 결국에는 뒤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 그 달린 기록을 확인을 해보면 42.195km를 넘고도 남을 정도로 달렸지만 마지막 이제 몇 구간을 역주행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우리가 효율적인 일반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은 자신이 지나쳤던 그 얼굴 하나, 그 얼굴이 거기 왜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얼굴이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거든요. 우리 도플갱어 이런 얘기 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순간 지나간, 아까 조던 스콧 작가님이 찰나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신 게 제 귀에 쏙쏙 들어왔었는데, 그런 어떤 찰나의 순간 때문에 우리가 홀려서 그동안 쌓아왔던 예측 가능했던 나의 선택들의 합을 무참히 젠가 이렇게 휙 쓰러뜨리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진 그 예측 불가한 어떤 특성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 소설에 쓰게 됐고, 이 인물은 회사에서 뭔가 잘못 분류가 되어서 AI 부서로, AI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 AI로 오해되어서 분류가 돼요. 제 소설 안에서는 이렇게 뭔가 잘못 길을 들어서 엉뚱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도 보이는 행동은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찰나에 대한 집착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이번 소설 안에 담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지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대기실에서 좀 들었었는데, 표지 안에 보면 8명 그 작가분들의 작품의 어떤 포인트들이 다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림 이미지로. 그 중에서 테니스공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소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걸어가다가 테니스 코트 옆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테니스공이 조명을 받아서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늘 지나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하늘 빛깔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바람, 무엇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테니스 공들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게 꼭 라인보다 조금 큰
향긋한 시큼한 그런 과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테니스공 북실북실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벗겨내면 그 안에 과육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저건 무슨 열매라고 부르지? 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위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테니스 열매야, 테니스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하는 상상이지만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를 홀리는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조던 스콧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지점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던 소설입니다. 네,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이제 김멜라 작가님 소설도 그랬지만 윤고은 작가님 소설도 굉장히 이미지가 풍성해서 읽을 때 재미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데 그 테니스 나무가 그 테니스 공이라는 굉장히 인공적인 그 사물에서 라임이라는 그 자연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 이미지, 그게 굉장히 촉발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도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문제 의식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효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과는 이제 멀어지고, 내가 무엇이지? 내가 인간으로서의 나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처하고 있는 어떤 좀 비극이 깔려 있기도 한 소설이었는데요. 작가님은 그런 질문 요즘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공지능과 소설 쓰기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염려와 부정적 시선을 많이 갖고 계신 편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쩌면 공존하는 것이 이 소설에서 또 드러내고 있는 또 관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긍정, 부정 이렇게 만약에 나눈다면 저는 좀 걱정스러워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긴 한데요. 인공지능으로 비롯되는 그런 여러 가지 대표되는 어떤 신기술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딘 편이에요. 그래서 별로 제 삶에 많이 들여놓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으면 좀 길게 생각을 이어가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뭐 신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쓴 장편 소설에서 좀 담아내고 싶었던 이미지 자체가 구글맵 많이들 활용하시죠. 그러니까 구글맵에 이제 떠 있는 그 파란 색깔 점, 동그라미,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표시해주는 그 점이었는데요. 그런 정도를 굉장히 약간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배달앱을 활용하거나 할 때도 나의 음식 배달원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삶에 많이 들여놓다 보니까 많이 기술적인 부분, 신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인공지능 포함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활용하는 여부와는 별개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인공지능은 절 별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제 소설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앉아 있고 아마 여기서 모바일 맵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면 구글맵이라면 구글맵이 지금 우리의 위치를 이쯤으로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냥 편리하다, 정확하다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조금 오싹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효율적인 정보 말고 이 또한 나머지 비효율적인, 생략돼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정보들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혹시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표시되지 않은 어떤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소설의 어떤 그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다 앞으로 가자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거기서 이상하게 왜 나한테만 이래 싶은 정도의 일이 주인공에게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황당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엉뚱한 데에 가 있는 부스러기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죠. 이 기술은 어차피 나를 고려하진 않고 내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담아내려고 하진 않을 거야. 아마 대부분은 도태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좀 안고 가면서 그래서 더 좀 깊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결과가 나와버리는 건데 이용을 하다 보면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객관화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꾸로 갈 수 있는 그 용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거꾸로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부분도 좀 질문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42.195를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거의 끝까지 왔는데 내가 그냥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대세를 거스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런 선택들이 많아야 어쩐지 더 사회가 다양해지고 포용력도 넓어질 것 같은데 이제 일상을 산다는 거는 그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드러난 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걸 좀 뭔가 윤고은 작가님에 대한 대미의 질문으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라톤 그 달리기 하는 영상을 좀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인생의 축소판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역주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떠올리게 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면서, 저거 궁금한데? 하면서도 앞으로 가야 되는, 지금 내가 뛰고 있는 이 삶의 주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내가 뒤에 잠깐 호기심을 품었던 것이라든지 나를 붙잡는 것 같았던 것들을 이제 또 잊게 되죠. 다른 것으로 그것이 또 채워지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간 저 군중송의 얼굴 하나 예를 들면 지나갔지만 지금 내가 저것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후회할 순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좀 약간 무슨 복리로 통장에 저장되듯이 이렇게 해서 한참 후에 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를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서 약간 뒤를 좀 자주 돌아보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 도플갱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거나 평소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지나친 어떤 존재가 진짜 나와 똑같은 사람인가?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나만 지금 본 건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1km는 더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심리적인 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몸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돌려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뒤흔드는 어떤 내가 두고 온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간에게 강렬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놓고 지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작가로서 저는 그렇게 약간 지나쳐버린 거, 이렇게 흘리고 온 거, 이것들을 다시 조우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조우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생각이 따라 붙어서 결국 소설 속에서 저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42.195km를 달리다가 41km까지 달렸으면 저라면 어떻게든 앞까지 달릴 것 같긴 하지만 또 모르겠어요. 제 소설 속 인물은 항상 제가 가지 않은 길을 좀 저 대신 가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가끔은 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불안한 순간들이 오는데 그 순간들을 외면하고 지나갔을 때 훗날 그것이 반드시 나를 공격해 온다. 그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소설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학적 가치나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문학 작품이 주는 어떤 그 인사이트들에서 많은 그 길들을 찾는 사람들이 갖는 또 불안
좀 다른 차원의 불안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집에 참여하면서 이제 다른 작가를 만나게 된다면 궁금했던 것들을 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얘기를 앞서 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짧지만 가져볼게요. 네,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제 뭐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김투희 작가님. 네, 김투희 작가님 혹시 다른 우리 뭐 윤고은 작가님이나 조던 스콧, 김벨라 작가님께 좀 궁금한 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네. I was first. I wanted to tell Marla that in Quebec, many people have the name Noël, which is Christmas in French. So there are real people with that name, and I don't know if they have the power to see love. Maybe not. and it's I wanted to ask you how you know why did you think of the air coming out of the nose instead of, for example, somewhere else, you know, from the ear, or so where the inspiration came from? The navel? Oh, navel, not the nose. Oh, I totally 네. misunderstood. 코에서는 바람이 나옵니다. And I said, "Oh, love comes out of." It's such a great idea because of the cold. You know, when I first arrived in Quebec, I was totally amazed of smoke coming out of the nose and the mouth, and so I thought that, oh, your idea is so great. But I wanted to ask you how come. Oh, so it's a belly button. I'm sorry, but how do you see it through clothes in the story? I'm sorry, we haven't had the chance to read the text in French or in English, so we have not had the chance to read the stories of our Korean authors. So I was so concentrated, and I don't know why I understood the nose. But so is it through the? So where did it come from? That it was from the belly button. Is it because you think of a mother and the umbilical cord, or? 맞아요. 정확합니다, 여기. 그 코에서 그 콧김 나오는 것처럼 마음도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것은 존재하고 우리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정말 빛처럼 볼 수 있고 직진하고 뭐 반사되고 그림자를 만들다면 우리 몸 어디서 나오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배꼽. 왜 배꼽이었냐면 그 탯줄과 연결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뭐 사랑과 동떨어져 살 수도 있지만 이 탯줄과 연결된 순간에는 틀림없이 사랑, 온기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순간이었으니까 그 배꼽 그리고 이 배꼽이 굉장히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배꼽에서는 뭐 누구나 다 가진 인간이라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배꼽에서 사랑의 어떤 빗줄기가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버라이어티한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토희 작가님. 김멜라 작가님은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네, 저는 읽으면서 정말 아직도 정말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소설을 쓴 지 소설의 세계, 문학의 세계가 정말 풍부하고 내 시선이 굉장히 좁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쭉 읽으면서 먼저 그 윤교훈 작가님의 그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현실과 환상의 그 사이 그리고 AI와 인간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굉장히 부조리극을 보는 것처럼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각들이 엄청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독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조던 소커님 글은 읽으면서 제가 사샤가 된 기분이기도 했고 또 나의 샤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뭔가 울컥울컥하는 그 기분이 있어서 아 나도 나중에 글 쓸 때 나의 사샤에게 이렇게 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투희 작가님의 글을 읽을 때 두 분 다 엄청 그 마지막 문장이 울림이 큰데 그 김투희 작가님의 그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 화자가 말레이시아 그 법무부 장관 그런 판사 앞에서 자기가 설명할 때 자기가 왜 캐나다 대표인지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짧게 자기의 어떤 이력과 그것을 설명해요. 근데 꼽아보면 뭐 나는 여자고 나는 퀘벡 출신이고 나는 뭐 불어를 쓰고 나는 아시아인이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 소수자성이거든요. 대표가 될 수 없는 어떤 소수자에 속한 그런 카테고리들인데 그런 거를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캐나다의 얼굴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는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지만 그 소수성도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내가 이 캐나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제가 삶에서도 배우고 싶고 또 제가 쓰는 소설의 인물에게 너무 주고 싶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 try to give you a very short sentence, a short response. When I first arrived in Quebec, we didn't know it was Quebec. We didn't know where we were, and we arrived there, and it was very cold. It was at the end of March, and I was only a tropical child. I was 10 years old, and we got out of the bus, and it was so cold. I didn't know what I was living. I had never lived that cold. And before I knew it, somebody took me, in their arms. And it was very surprising for an Asian to be held by somebody, to be loved from the first minute. And they right away look at us as if we were gifts, falling from the sky. And I said, how could it be? I was a refugee, all dirty, with infection all over, with lice in my hair, with diarrhea. We were disgusting. And they did not hesitate to hold us. And today that I'm 56 years old, I don't know if I can hold my 10-year-old. I'm not sure I have the same generosity. And then they just, look at me like this, as if I was so beautiful. And I said, oh my God, I am in a fairy tale. And I fell in love with these people before I could speak their language. And they loved us without expecting anything back. Not even a thank you. Yes, I could not say anything. And so from that point on, before I could speak my first word in French, before I knew where I was standing, I was already Canadian. I decided that this is my country because they gave me right away, in a fraction of a second, my dignity back, my humanity back after the time we were in the refugee camp where we lost that dignity and we lost that humanity. And so I don't know if Canada wants me. I don't care. I want Canada. And so I decided that because I love Canada unconditionally, so I'm gonna, champion Canada at all time. So if they don't love me, too bad for them, But I love them. And so the confidence comes from that love, from that first moment where they embraced me entirely before I could say anything. And so I don't know if it's confidence, but it's totally pure love, like the love that they gave me. Now I want to give it back to Canada in the same way. And Canada did not pay me to say this. I have to say this every time.
아, 좀 감동적이네요. 네. 혹시 네, 준비해온 질문이 있는데 못하신 우리 작가님이 있으시다면 없으면 관객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네, 작가님들이랑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네. 그 제가 책을 좀 좋아해가지고 혹시 책의 매력을 잠깐만요. 그 책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려봤습니다. 아,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질문이실 것 같은데, 뭐 한 줄 정리?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이번에는 조던 스콧 작가님의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Oh, I think that I think that the beauty of this book is a shared the collaboration and you know, and a sort of sharing these sort of beautiful, imaginative ways of seeing the world. 결과물 자체도 물론 굉장히 다채롭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책이 꼭 그 물성을 가진 물건만이 아니고 어떤 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시도가 한국에서 그렇게 흔치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명의 작가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거의 1년 넘는 시간을 아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써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고 또 한국 이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전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장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고려해 주시면 아마 읽지 않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멜라 작가님은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 이 네. 책이요. 우선 라임색 표지가 테니스 나무가 들어갔고, 우리 조던 스콧 작가님의 사시아가 있고, 킴트이 작가님의 아름다운 캐나다 사랑이 담겨 있고, 저의 배꼽빛이 있는, 그리고 그 외에 작가님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으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담긴 그 여러 가지의 관점과 드넓은 세상, 네, 분명히 여러분께 도움이 그리고 세상에 하나의 즐거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투희 작가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And I agree with you that it's about the process to have 8 different voices, very different, but somehow reunited, like a harmony almost, yes. And yes, the process is incredible because it's anyway, for me, it's rare to think that, oh, we will pair up Canada and Korea. And this book allows us to pair, you know, 2 countries that probably we don't see many things in common, you know, between the 2 countries. Canada is so large with very few people, and Korea is a smaller country with many people. And then to see where we have a common denominator. And when we write, I think all of us, we love sharing a story, an idea, a reflection. And so you hear basically like a choir with, so you know, different musicians or different voices singing together. And so yes, the process is absolutely interesting to discover. 네, 합창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그 이 책을 표현하고 소개하고 정의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표지에 보면 우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마 8편이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8편의 우표가 이렇게 이미지화된 것 같은데요. 제목은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 미래를 향해서 보내는 어떤 편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지 내용은 늘 읽어보고 싶잖아요.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는지, 이제 무슨 그 고백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그 고백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편지처럼 담겨진 책인 것 같습니다. 또 네, 네, 요 맨 앞에 손 들어주셨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 제가 조던 스콧 작가님은 그림책만 제가 읽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좀 말이 느렸어요. 지금은 뭐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말을 너무 잘하는데 안 하는 아이가 됐지만, 그래서 나는 강문처럼 마레오를 읽고 좀 많이 울면서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사자마자 읽어서 첫 번째 작품만 다 읽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김혜연 작가님 그 책 문장 중에 마음은 숨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새나가지 않은 걸까라는 그런 문장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백을 할 거야라는 식의 마무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생각엔 말을 그 다음에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 주인공이 자기한테 이렇게 쏘는 배꼽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가 해서 막 두근거리다가 이제 나도 이제 그 사람한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빛으로, 혹은 그 주인공만 볼 수 있는 배꼽빛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관찰하기보다 그 배꼽빛이 없고 그냥 내가 말을 걸고 서로 관계를 맺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마음은 숨길 수 있으면 정말 잘 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는 엄청 잘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못 숨겨도. 하지만 동시에 그 숨긴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게, 아까 윤고은 작가님이 이상하게 폭발하지 않으려면 그 덩어리들을 중간중간 잘 풀어주고 말하고 털어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건 제가 늘 살면서, 그리고 글 쓰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킴투이 작가님의 자신감처럼, 그리고 조던 스콧 작가님의 어떤 언어에 대한 감각처럼, 그것은 한 번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고백을 힘들지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에. 하나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중간에 우리 오렌지색 가디건을 입으신 관객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분 작가님 모두 이제 작가이면서 동시에 독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자로서 요즘 뭐 책을 선택하시는 기준이나 아니면 책에서 찾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또 같이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떤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한 에티튜드 같은 거 같이 뭐 당부의 말씀이랄까 아니면 추천의 이야기가 있으면 한 분 한 분 듣고 싶습니다. 김투이 작가님 먼저. Yes. 네. Yesterday, I had the chance to go to my publisher's office, and there were so many books. And of course, I was attracted right away to certain covers of the books, and they were all in Korean. And my publisher asked me, "Do you want the book?" And I said, "Yes," even though I cannot read Korean. I said, but I love the cover. And in my, it happens to me very often that I buy the book only for the cover or the title, or sometimes for only one sentence in the book. I open it up and I fall on one sentence and I fall in love with that sentence. And to me, if I love one sentence, the book is already worth being with me, close to me, and it's okay to not love the rest of the book. You can love just one sentence because it spoke to you,
You know, to me, when it provokes an emotion, it's already extraordinary that an author could just put some words together and makes you feel something, you know, and that author deserves that I not only spend money but to have that book on the shelf, and so that's how I choose a book. Because before we read the whole book, we don't know if we like it or not, right? But at the bookstore, if you fall in love with just the title or the cover or one sentence inside the book, I think it's already good. You know, it's already like a gift for me. It's a fall in love. 네. 오늘 김투희 작가님의 사랑에 빠진 이야기들 너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I fall in love too often. I'm 네. falling in love with all of, and just to convince to read this book. I think that all of us, when we were invited to write this piece, we were all very busy, but we wanted to be part of this initiative. And that's why we all missed the deadlines, I think. But when I sat down to write this piece, I had you, you know, in my mind. I said, I'm sharing something. And I even thought about, am I sending these words towards, you know, eastbound or westbound? Was I going towards Europe or was I crossing the whole of Canada? And I decided that in my head, I was crossing the whole of Canada because I was coming from Canada. You know, I was going to Korea, but through the whole country of Canada. So I think, you know, so this book, I think all of us did think about the other side, and the cover explains it so well with all those stamps, almost like sending a letter. So yes, it's worth reading just for that. For that love letter going, both ways. 네. 그 조던 스콧 작가님은 독자로서 네, 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I approach books and reading through if those books make me want to write. That's essentially it for me. It's very simple. I love to read with a pen in my hand and steal other people's words and sentences and kind of mix them together with mine. So if I find a book that makes me want to write, then I can't put it away. I keep obsessing about it. 우리 윤고은 작가님도. 네. 네, 저는 독자로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생겼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책에 대한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매일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물론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제가 오프닝을 직접 고르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온 책,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책을 하나하나 좀 일단 거의 다 손을 닿게 하고 훑어보는 게 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재가 엄청나게 엉망인 채로 지금 5년째 책 정리가 안 되고 있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접하면서 느낀 생각이 정말 근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근육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물론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그 근육이 붙듯이, 달리기 근육이 붙듯이 조금 더 잘 읽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습관의 힘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막 근육질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 사람도 있고, 뭐 이틀에 한 권을 읽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권 혹은 1년에 한 권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빈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내가 어쨌거나 잊고 살지 않고 있고 책에 관심을 갖고 있고라고 하는 그 마음, 시선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팁처럼 드리자면 좀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던 것은
분명히 이게 눈으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개인 취향이 다 있잖아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고 딱히 뭐 이렇게 좀 무슨 링반대로 좀 한 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런 책들도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낭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낭독을 하게 되면 이게 묘하게 조금 전까지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책인데 목소리로 내 몸이 악기가 되는 거죠. 울려서 말을 이렇게 읊고 그리고 그 말을 저도 듣잖아요. 이 낭독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책을 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까지 별 볼 일 없었던 그냥 스쳐 지나갔던 얼굴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낭독을 하고 보면 마치 40km쯤에서 잠깐 봤던 얼굴처럼 다시 되돌아와서 확인하고 싶은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럴 의무는 없는 거죠. 독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렇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추천을 했는데 이 책을 잘 읽어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궁금해 라고 하는 책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잘 이상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했을 때 조금만 한번 음악까지 깔지 않아도 그냥 소리내서 이걸 천천히 읽어보는 걸로 한 2-3페이지만 흘러가도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너무 재밌는 놀이이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멜라 작가님 마지막 네. 네, 맞아요. 정말 윤고은 작가님의 그 말처럼 제가 오디오북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 틀어놓고 많은 여러 가지 고전, 뭐 소설, 자기계발서 어떤 많은 것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틀어놓고 집안일도 하는데 네, 정말 그 책이 주는 꼭 문자가 아니라 소리와 여러 가지 감각이 네, 여러분에게 어떤 끌리시는 게 있다면 뭐 너무 기준 세우지 마시고 자유롭게 네, 골라서 또 우리 중고 서적도 있잖아요. 중고 판매들 거기도 또 파시고 또 다시 사시고 그렇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해주셔서 사실 귀한 자리잖아요. 작가님들께 이렇게 독자로서의 경험, 네, 책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얘기들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제목이 조금 더 각별하게 느껴지네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렇게 눈으로 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눈에 잡히는 네, 그런 착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 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네 분 작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약간 못다한 여우는 또 사인 받고 하면서 네, 마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o, thank you 고맙습니다. to the Thank you. moderator.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